미국 국가안보 분석가가 자신의 20년 경력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약소국이다라고 주장했던 워싱턴 엘리트가 낙동강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 한마디에 모든 보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나라 없이 사는 것보다 싸우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초강대국의 안보 전략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한민족의 불굴의 정신이 드디어 세계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큰 건물에서 국가안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저는 여러 나라들의 강점과 약점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제 사무실에는 큰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많은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요. 이 지도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아주 크게 보이고 있었고, 한국 같은 나라들은 아주 작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부러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큰 나라들이 중요하고 작은 나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은 제 직업에서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정치에 대한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저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 관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 보고서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몇 년 동안 모두에게 이렇게 말해왔어요. 제 상사와 동료들도 저에게 동의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평범한 하루는 커피를 마시며 세계 각국의 뉴스를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메모하고 그것들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곤 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큰 나라에 의존한다는 언급 외에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 삶은 정돈되어 있었고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가을의 어느 화요일 오후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유키 사토라는 젊은 여성이 예약도 없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셔츠와 청바지 같은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반쯤 묶어 올리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어서 똑똑해 보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혁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저는 어리석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는 척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 노트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라고 말하며 책상 위 서류들을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컴퓨터를 꺼냈습니다. 여기 그것에 관한 흥미로운 문서들이 있어요. 보고 싶으세요? 그녀는 1894년에 오래된 편지와 보고서들을 보여주었어요. 그것들은 한국의 농민들이 정부에 맞서 싸워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유키가 사무실을 떠난 후에도 저는 우리의 대화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 동학혁명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죠. 왜 저는 이것에 대해 알지 못했을까요? 한국에 대해 제가 또 어떤 점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찾은 것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동학운동은 단순한 소규모 농민 시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훈련된 군인들을 물리치고 심지어 도시들을 점령했던 거대한 봉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제 깔끔하게 쌓인 보고서들이 덜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 대한 제 정리된 생각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읽는 대신 직접 한국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들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이것은 제가 몇 년 동안 분석해온 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긴장도 되고 흥분도 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작은 나라에는 제가 보도록 허락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행은 한국에 대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모두 바꿔놓게 될 거였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여행은 정말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영화도 보고 잠도 자려고 하고 한국 역사에 관한 책도 읽고 있었죠. 마침내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이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높은 건물들이 빼곡한 거대한 도시가 펼쳐지고 있었고 넓은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사무실 지도에 있던 작은 점과는 전혀 달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하고 새로운 냄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항의 표지판들은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 긴장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떡하죠? 첫 번째 만남은 이강준 대위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대위는 깔끔한 제복을 입고 매우 꼿꼿하게 서 있었죠. 그의 악수는 강했고 별로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깊고 진지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낙동강으로 갑니다. 중요한 전투 현장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층 제 창문에서 보니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작고 약하다고 썼던 제 사무실의 모든 보고서들이 생각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이튿날 이른 아침 이대위가 차를 가지고 절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을 운전하며 큰 도시를 뒤로하고 있었어요. 풍경이 산과 계곡으로 바뀌더니 그 사이사이에 작은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평한 지역에는 논이 펼쳐져 있었고 언덕은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숨기 좋은 곳이네요. 저는 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군인들이 적들로부터 숨어야 한다면 말이죠. 이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저항군들이 이 산들을 이용했죠. 일본에 맞서 북한에 맞서. 사라지기 쉽고 적들이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낙동강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1950년 한국 전쟁 때 이 강이 마지막 방어선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만약 북한 군인들이 이 강을 건넜다면 남한 전체가 잃어버렸을 거라고요. 한 노인이 강 근처에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등은 나이로 인해 굽어 있었지만 눈은 또렷하고 맑았어요. 이 대위의 통역을 통해 그 노인은 자신이 18살 때 이곳에서 싸웠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노인은 근처의 언덕을 가리키며 제대로 된 장비가 떨어졌을 때 농기구로 땅을 파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보여주며 총알을 막기 위해 어떻게 흙으로 벽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음식이나 탄약이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였을 때 왜 계속 싸웠는지 물어봤어요. 노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것입니다. 이 대위가 그의 말을 번역했어요. 이걸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거죠. 나라 없이 사는 것보다 싸우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의 말은 제 안에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저는 전쟁을 마치 체스판의 움직임처럼 연구했었죠. 하지만 여기 서서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강을 바라보니 갑자기 전쟁이 아주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근처의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안에는 전쟁 중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진은 여성들이 가파른 산길을 따라 등에 탄약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다른 사진은 아이들이 군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이 대위는 사진들을 보며 아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여기서 싸우셨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고만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는 안동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의 집들은 아주 오래됐고 전통적인 곡선 지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역사학자를 만났는데 그는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때 한국 어머니들이 아들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들아, 우리나라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살아 돌아오지 마라. 나라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노예로 사는 것보다 한국인으로 죽어라. 미국 어머니가 이런 말을 쓸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호텔에서 저는 몇 시간 동안 제 노트북에 글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믿었던 많은 것들의 줄을 그었죠. 실제 한국은 제가 보고서에 묘사했던 약한 나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땅은 강했고 사람들은 더 강했어요. 내일 우리는 전주시로 가서 유키가 저에게 물어봤던 바로 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배울 예정이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주로 향했어요. 이 작은 도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이 1895년에 처형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에 그에 대해 읽고 있었어요. 그는 수천 명의 다른 농민들을 이끌고 부패한 관리들에 맞서 싸운 농부였죠. 결국 패배하기 전까지 그들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전봉준을 위한 기념물은 단순했어요. 마이너스 그저 조용한 공원에 세워진 돌 조각상뿐이었죠. 그는 화려한 옷이나 제복이 아닌 농부의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각상 아래에 신선한 꽃을 놓고 있었어요. 이 대위는 마치 위대한 장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군인처럼 그 앞에서 아주 꼿꼿하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크고 더 인상적인 것을 기대했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의 기념물이 보통 크고 웅장하거든요. 이 소박한 기념물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딱 맞는 것 같았어요. 권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를 기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그곳에 서 있는 동안 비가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돌의 어두운 점들을 만들고 우리 우산 위에 살짝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비 소리 외에는 공원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마침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대위가 갑자기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무기나 군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싸우는 걸까요? 그의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워싱턴에서 저는 군사장비, 각 나라가 보유한 군인 수, 어떤 나라들이 동맹국인지 연구했었죠. 하지만 저는 상황이 불리할 때 왜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공주의 작은 식당에서 유키를 만났어요. 그녀는 지역 역사학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따로 여행하고 있었죠. 식당은 나무 테이블이 있는 아늑한 곳이었고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밥과 구운 고기, 그리고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많은 반찬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유키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한국 저항군과 싸웠던 그녀의 일본인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단호한 적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을 때조차도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대요. 이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한국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 정신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각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칩니다. 이야기들이 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저는 대부분 듣고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종이 위의 숫자로 한국을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은 이 나라에 관한 필수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 전쟁의 장소들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도시는 이제 높고 빛나는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때 전쟁 중에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옛 시청 건물에 들렀어요. 이 대위는 그 주변 거리를 가리키며 1950년에 북한 군인들이 도시 전체를 장악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남한 해병대와 미국 군대가 이곳을 되찾기 위해 싸웠다고요. 시민들이 군인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음식, 물을 가져다주고 부상자들을 나르고 모두가 함께 일했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려고 노력했어요. 군인들이 부서진 건물들 사이로 움직이고 배고픈 시민들이 남은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요. 한국을 위해 싸운 것은 단지 군대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었죠. 근처의 작은 박물관에서 저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는 전시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 전에 젊은 해병이 쓴 유언장이었어요.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일 새벽에 저는 나라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건널 것입니다. 제가 살아 돌아오지 못해도 저를 탓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살아남는다면 저 역시 살아남은 것입니다. 거기 서서 그 말을 읽고 있는데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연구에 대해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분석할 정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희생을 하고 있는 실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동학운동에 관한 자료가 있는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유키는 농민들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보여주는 문서들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쇠스랑을 든 화난 농부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체계, 규칙,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공정한 세금,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한국을 통제하려는 외국 세력을 몰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정부군을 물리쳤어요. 유키가 지적했습니다. 더 나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에 너무나 강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는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고 계곡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도시를 둘러싼 산들을 가리켰어요. 항상 산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 기꺼이 죽을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모든 제 노트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저는 예전 보고서의 전체 부분에 줄을 그었습니다. 제 세심한 분석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한국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들의 꺾이지 않는 정신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설명하려고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결단력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강인함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제가 이래서 전에 물어본 적이 없는 질문들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질문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비행기가 공중으로 올라가자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작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 그곳은 제게 더 이상 작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그곳을 용기와 결단력의 이야기로 가득 찬 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긴 귀국 비행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되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3권의 노트북을 메모로 채웠고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으며 많은 역사적 문서를 모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식 속의 말이죠. 마침내 비행기가 워싱턴 DC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이 같아 보였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택시는 익숙한 거리를 지나 제 아파트로 절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풀고 제 노트북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정리했어요. 내일 저는 일터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2주 전에 떠났던 그 분석가와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 건물로 걸어 들어갔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맞이했는데 제가 변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그들에게 한국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사무실은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보였어요. 다만 모든 것에 얇은 먼지층이 쌓여 있었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벽에서 세계 지도를 내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서울에서 구입한 새 지도로 바꿨습니다. 한반도를 실제 크기로 보여주는 지도였죠. 동료들이 저를 환영하러 왔을 때 그들은 바로 그 차이를 알아차렸어요. 지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옆 사무실의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더 정확한 걸로 바꿨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죠. 그 다음 저는 한국이 약하고 의존적이라고 썼던 모든 오래된 보고서들을 책상에서 치웠어요. 그 자리에 여행에서 가져온 사진, 편지, 문서들을 놓았습니다. 한 사진은 낙동강에 있던 노 베테랑을 보여주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전봉준의 소박한 기념물이었죠. 세 번째는 인천 상륙 작전 전에 젊은 해병이 손으로 쓴 유언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정오쯤 들렀어요. 여행은 어땠어? 그가 문틀에 기대어 서서 물었습니다. 뭐 흥미로운 거 찾았어? 저는 새 보고서를 계획하고 있던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한 국가의 힘을 측정하는 우리 방식에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와 돈을 세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위해 싸우려는 의지는 세지 않아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약간 궁금해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그것에 대해 보고서에 더 자세히 알려줘. 그는 돌아서며 말했죠. 그날 오후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들이 쉽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 군인들을 물리친 동학 농민들에 대해 썼어요. 아들들에게 나라 없이 사는 것보다 죽으라고 말했던 어머니들에 대해 썼습니다.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썼어요. 일주일 동안 글을 쓴 후 저는 새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썼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지 사실과 숫자 대신 저항과 결단력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그것은 한 민족의 정신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국가의 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견을 발표할 시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들으러 왔어요. 일부는 회의적으로 보였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통계나 군사 분석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대신 낙동강에 있던 노 베테랑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년간의 분석에서 놓친 것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숫자는 한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발표 후에는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제 새로운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은 더 알고 싶어 했죠. 하지만 모두가 이제 한국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키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적절한 말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키에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저에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고 의존적인 나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불가능한 역경에 직면했을 때도 결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정신이 살아있어요. 저는 들어줄 모든 사람에게 이 진실을 나누겠다고 약속합니다. 몇 주 후 이 대위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에게서 예상했던 대로 짧았습니다. 좋은 보고서입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한국에 다시 오세요. 저는 그것을 읽으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갈 것임을 알고 있었죠.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제 새로운 분석은 워싱턴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일부 정책 이반자들은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몇 개나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 대신 그들은 한국 국민의 저항 의지는 어떤가요?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유키가 그날 제 사무실에서 저에게 물었던 작은 질문은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연구하는 모든 나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모든 국가의 힘 뒤에는 그 사람들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세거나 측정할 수 없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 벽에는 한국 지도가 그 적절한 크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더 이상 축소되지 않았어요. 마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결코 축소되지 않았던 한국인의 정신처럼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